자, 이번에는 마지막 주제인데요. 감정평가 3방식. 우리 저기 예상 문제지로 치면요. 237페이지부터 264페이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몇 문제나 나옵니까? 많이 나올 때 3개요. 웬만하면 2개고. 그리고 많이 나올 때 3개 나오면 애석하지만 계산이 2개예요. 또 2문제 나오면 계산이 1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죠.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야, 몇 문제 나오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이 말은 매번 나오는 유형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출된 논점들로 문제를 만들어도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폭발을 시키고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에요. 전략적으로 몇 가지 딱 선별해 놓고 그 외에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버리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략이 맞죠? 폭발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딱 선별을 해줄 테니까 여기는 계산까지 합쳐서 제가 선별해요. 다른 어떤 우리 투자론이라든지 경제론이란 이런 데서는 이론 따로 계산 문제 따로 해서 계산 문제는 따로 지금 공개강의를 올리잖아요. 자, 여기는 이론까지 같이 공개강의를 올려놓을게요. 정말 엑기스 중에 엑기스만 제가 딱 뽑아서 이론 하나, 그 이론에 해당하는 계산 문제 하나, 이론에 하나, 계산 문제 하나 이런 식으로 올릴 거예요. 자, 일단 감정평가 방식을 하는데 일단 이걸 틀려갖고 오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거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러면 뭐가 안 돼서 틀립니까? 자, 여기까지는 딱히 문제 없어요. 요 2개요. 원가법이 가격을 구하느냐. 저는 가액을 그냥 가격이라고 하겠습니다. 원가법이 가격을 구하느냐. 적산법이 임료를 구하느냐. 이것부터 지금 구별이 안 돼 있는 분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이게. 적산법은 임료를 구하는 거고 원가법은 가격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은 가격이고 임대사례 비교법은 임료고 요건 웬만하면 혼동이 없어요. 근데 여기 봐요. 수익환원법은 가격이고 임료를 구하는 방식은 수익분석법이고 이게 수익분석법,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원가법, 적산법 이런 것들을 지금 자유자재로 일단 구분을 할 수 있어야죠. 일단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꺼요. 지금 동영상 끄고 다시 한번 책을 보고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크게 가격을 찾는 방법은 시장, 수익, 그 다음에 시장, 수익, 그 다음에 기억이 비용이겠죠. 비용. 원가 방식, 시장에서 찾는 방식이 비교 방식.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면 수익환원법, 임료를 구하면 수익분석법 이렇게 돼야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이건 임료에 대한 평가 방법, 임료. 우리가 적산 임료는 우리가 공식이 초, 대, 경비 아저씨잖아요. 초대 경비, 기대율이죠. 기대율. 얘 아니면 얘가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임대사례 비교법에서 산정한 임도는 비준임료고 지금 수익 방식에서 임료를 찾는 방식이죠. 수익 방식에서 임료를 찾는 방식이니까 수익분석법 이렇게 돼야죠. 정답이 1번 이렇게 돼야죠. 이런 것들이 먼저 자유자재로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첫 번째요. 이게 재작년의 계산 문제인데, 자, 우리가 주된 평가 방식이라는 걸 암기했어요. 이 기억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된 평가 방식이 뭡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가 빈번하니까. 자동차의 주된 평가 방식은 뭡니까? 자동차 거래사례 비교법.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아파트와 같은 구분 소유권은 주된 평가 방식이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런데 이 거래사례 비교법이 주된 평가 방법이라는 건 거래사례 비교법만 평가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아파트의 경우에는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가치를 추계할 수도 있고 원가법이나 수익환원법 모두로 가치를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거래사례 비교법을 주된 방식으로 하세요. 이 말은 여기에 비중을 높게 두라는 거예요. 비중을. 이 비중을 우리는 가중치라고 부른다고요. 가중치. 지금 무슨 뜻이냐? 여기 보세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구했더니 1.2억이 나왔어요. 1.2억.
자, 그 다음에 조성 비용이니까 원가법이겠죠. 1.1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통한 가격. 임대료가 바로 수익이죠, 수익. 수익을 통한 가격이 1.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방식을 다 적용했어요. 자, 주된 방식인 거래사례 비교법만 적용한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주된 방식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주된 방식에 더 높은 비중을 두라는 거예요. 봤더니 비교 방식이 50%의 비중을 두라고 했잖아요. 50%. 지금 원가 방식은 20%, 수익 방식은 30% 이렇게. 보니까 지금 어디에 비중을 높게 뒀어요? 거래사례 비교법에. 그러니까 아파트 등 구분 소유권은 거래사례 비교법이 주된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된 방식이 되면 이걸 어떻게 이제 계산합니까? 그러면 최종 결론을 자, 우리가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건 똑같아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1.2억 원이 평가됐는데 그중에 50%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천만 원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억인데 그중에 20%, 2,200만 원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억 원인데 그중에 30%, 3천만 원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합산한 걸 우리는 가중평균이라고 한다고요. 가중평균. 합산을 하게 되면 3, 5, 6이니까 11200만 원. 그러니까 1.12억 원.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야.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자, 다시 한 번만. 시상가액을 조정해서 최종의 가치 결론을 구하세요. 그러면 요 가중치. 거래사례 비교법에는 50%의 가중치를 주네. 그게 얘가 주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가는 20%, 그 다음에 임료로 수익은 30%네. 그러면 1.2억 원에 50%, 6천만 인정한다는 뜻이고, 1.1억에 20%, 2,200, 1억에 30%, 3천만 원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합산한 게 1억 1,2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법과 지금 제조들 원가인데, 자,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제조들 원가. 자, 원가법은 원가를 기초로 가치를 추계해요.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산정하는 거예요? 원가. 근데 이 원가를 감정평가에서는 제조들 원가라고 하죠. 근데 이 원가와 관련된 논점이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원가도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원가는 기준 시점에서 뭔가 원가를 추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가라는 것은 항상 물건을 만들어낼 때 들어가는 원가니까 이 원가는 항상 새 물건의 가치, 신축 건물의 가치를 의미해요. 새 물건의 가치. 그리고 항상 원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물리적 동일성을 가정한 복제 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물리적 동일성을 가정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가건설이더라도 도급 방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나와야죠. 그래서 1번 제조들 원가는 신축 시점 이게 틀린 거죠. 기준 시점이고 기준 시점에서 추계된 비용이고 2번 자가건설의 경우라도 제조들 원가는 도급 건설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이 도급 방식을 적용하는 거고 이거 맞았네 이게. 그다음에 대체 원가를 이용해서 제조들 원가를 설정할 경우에 물리적 감가 수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기능적 감가 수정 작업은 불필요합니다. 자, 이게 대체 원가에 대한 성격을 알아야만 되는 건데 꼭 대체 원가의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면 물리적 감가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감가요? 시간의 경과, 작동, 사용으로 인한 마모, 그 다음에 재해로 인한 파손. 그러니까 이 물리적 감가라는 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감가예요. 물리적 감가. 그러니까 대체 원가 이런 걸 모르더라도 물리적 감가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질문이에요. 물리적 감가는 외형적으로 판단되는 감가예요. 외형적으로 판단되는 감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치면 시간만 흘러도 뭔가 그렇죠. 몸이 뭔가 달라지잖아요. 소모되는 듯 하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의 경과로 달라지는 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는 필요하지 않다. 그럼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제조들 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포함돼야죠.
이게 바로 도급 방식 기준이니까. 도급 방식은 항상 표준적인 건설비에 또 수급 또는 도급을 받은 사람의 적정 이윤이 포함돼야겠죠. 자, 복제 원가는 항상 물리적 동일성이에요. 효용적 동일성이 아니라 물리적 동일성. 물리적으로, 외형적으로 동일한 물건을 건축하는데 신축하는 거죠. 2번이 맞았어요. 자, 그럼 이제 계산 문제 하나 볼까요? 자,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 그럼 흐름을 잘 봐요. A 건물은 10년 전에 준공된 건물이에요. 10년 전에. 그러면 딱 봐도 10년 전이라는 건 당연히 기준 시점보다 10년 전에 건축됐다라는 거죠. 10년 전에 준공됐다는 거예요. 10년 전. 그리고 준공 당시니까 10년 전에 공사비를 줬어요. 10년 안에. 그럼 지금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에서 30만 원 있는데 문제는 항상 자가건설이더라도 도급, 즉 건설업자를 고용해서 뭔가 건물을 지은 것으로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비만 원가로 들어가면 안 되고 개발업자 이윤, 이 사람이 도급을 받은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수급인이고 개발업자 이윤을 포함한 총계가 바로 준공 당시의 도급 방식 기준의 원가예요. 이게 도급 방식 기준의 원가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10년 전에 지금 1,000원이니까 3억 6천이죠. 10년 전에 3억 6천으로 뭔가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기준 시점 현재 지금 건설하게 되면 원가가 어떻게 되니? 이게 바로 제조달 원가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10년 동안의 가치가 또는 공사비가 얼마나 변했느냐를 봐야죠. 그래서 이 건축비 지수를 주는 거예요. 얘가 지금 10년 전에는 건축비 지수가 100이고 기준 시점에는 건축비 지수가 135니까 이때 건축비가 100원이라면 지금은 135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프로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35%의 공사비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3억 6천에다가 1.35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제조달 원가가 되는 거야. 자, 35%의 공사비가 상승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 줍니까? 우리 미래가치랑 똑같아요. 3억 6천을 지금 예금했다면 10년 후에 얼마의 금액이 됩니까?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35% 이자를 줍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이 당시에 3억 6천으로 3억 6천을 공사를 했고, 이 기간 동안에 35%의 어떤 공사비가 상승했으니까 3억 6천에 곱하기 1.35. 이게 바로 미래가치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얘가 388이 안 나와요. 388이. 그래서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명심. 물어보는 게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야. 제곱미터당. 이건 총 제조달 원가고. 그러니까 지금 연면적이 이게 건축 면적이잖아요. 나누기 1250제곱미터로 나눠지면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 가압과 수정 방법. 자, 이 가압과 수정 방법은 너무 어렵죠. 이론적으로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거 딱 하나만 기억해달라요. 딱 하나만. 잠시, 이쪽은 이론으로 잠시 좀 보자고. 자, 어떤 사람이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몇억 원짜리니 10억 원짜리. 그리고 이 기계를 사게 되면 영원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사용기간. 우리가 이런 걸 내용연수라고 하죠? 내용연수. 사용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기계가 매년 어떻게 감가된다고 가정하면 됩니까? 10억이 10년 동안 감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어떻게? 매년 1억씩 매년 1억씩 가치가 떨어져. 이렇게 가정하는 방법이 있죠. 이게 바로 매년 감가액이 1억으로 일정하잖아요. 매년 감가액이. 이걸 우리는 정액법 이렇게 불러요. 정액법. 그러니까 정액법 이렇게. 그러면 정액법만 볼까요? 정액법.
자, 이번에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 수정하는 방법으로 맞았잖아요. 정액법은 10억이 10년 동안 사라지면 n분의 1로 매년 감가액이 1억씩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매년 동일액을 감가액으로 감가 수정하는 방법으로 실제 감가 일치한다. 여기에 틀린 거야. 아니, 우리가 실제적으로 물건이 매년 이렇게 가치가 매년 동일한 금액이 감가된다. 이런 게 현실일 것 같아요? 절대 그렇잖아요. 감가라는 건 어떤 해는 많이 일어나고 어떤 해는 적게 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실제 감가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미 정답이 되는 거예요. 얘가 틀린 질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뭡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실제 감가는 그럼 어떻게 되니? 이제 이게 들어간 거예요. 실제 감가는 어떻게 하는 거니? 그러면 실제 감가는 기계와 같은 애는 많이 사용할 때 많이 감가가 되는 거예요. 많이 사용할 때 많이 감가가 되는 거잖아요. 많이 사용할 때. 그러니까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야, 기계라는 건 말이야, 많이 사용할 때 더 많이 감가가 되는 거야. 근데 언제 많이 사용하니? 그러면 바로 기초죠. 물건이 새 것일 때 더 많이 감가, 더 많이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새 것이어서 많이 사용할 때 감가를 더 많이 인식합시다. 이렇게 기초에 뭔가 감가를 더 많이 인정하고 싶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런 방법을 뭔가 찾아보려고 연구했더니 어떻더니 됐더라. 아이고 말이 꼬이네요. 매년 감가율을 일정하게 고정시키니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률법. 자, 그러면 정률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 매년의 감가율을 20%로 딱 결정하자고. 20%. 매년 20%씩 감가되는 거예요. 그럼 봐요. 10억 원을 사서 1년을 사용하게 되면 20%가 감가되는 거죠. 그러면 첫 해 감가가 2억 원이 감가되는 거죠. 2억 원. 자, 그러면 여기 그러면 이제 기계가 얼마가 남아요? 8억 정도의 가치가 남는 거죠. 잔존 가치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요 8억에 20%를 또 적용하는 거예요. 8억 20%. 그러면 다음에는 8억에 20%니까 1억 1.6억이 또 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8억에서 또 1.6억이 사라졌다 했으니까 이제는 6.4억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6.4억에 또 20%. 그러니까 매번 기존의 어떤 가치에서 20%씩을 계속해서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20%를. 그러니까 기초의 감가가 더 많이 인식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정률법 봐. 여기 있어요. 정률법. 자, 정률법은 상각률, 이게 매년 감가율이에요. 매년 감가율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정률법이라고요. 초기 감가액이 가장 크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가액은 체감합니다. 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정액법은 건물이나 구축물 등에 적용하고 정률법은 초기에 감가가 빠르게 진행되는 동산이나 기계류 등에 적용합니다. 이게 정확한 거죠. 두 개 다, 이 세 개까지.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 상환기금법은 이건 가정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가정이. 자, 기계가 10년 동안 사용할 수가 10년밖에 못 사용합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또 뭐가 필요하느냐? 10년 후에 또 기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10억이라는 목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이 기계를 가지고 있는 이 주인은 어떤 생각을 하냐? 매년 뭔가 기계를 운영해서 수익을 벌 때마다 야, 10년 뒤에 또 기계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매년 적립을 좀 하자. 기계를 사기 위해서 요 매년 적립액을 계산해요. 그리고 이 매년 적립액만큼 감가가 된다고 가정을 해요. 그걸 우리는 상환기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환기금법. 자, 다시 봐요. 10억이라는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10억이라는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년 얼마씩을 적립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투자론에 감채 기금 계수가 필요해요. 감채 기금 계수. 10억이라는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년 적립액이니까. 그리고 이 매년 적립액만큼 감가가 된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기계가 자 매년 이게 요 당시에 뭐 5천만 원을 적립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렇게 가정으로 하냐? 5천만 원을 내가 적립하는 이유는 5천만 원만큼 기계가 달아졌으니까 그것만큼 내가 적립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해버린다는 거예요. 매년 적립액을 감가액으로 인식해요. 자, 우리가 투자론에서는 이 매년 적립액을 구하는 게 감채 기금 계수를 쓰잖아요. 근데 이 감채 기금 계수를 감정평가에서는 상환기금이라고 또 해요. 상환기금. 그래서 이걸 상환기금법이라고 하는데 상환은 중요치 않고 기금법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4번의 문제를 보면요. 상환기금법은 재투자에 의한 복리이자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당연히 복리이자를 적용하죠. 그러니까 10년 후에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은행에 얼마씩 적립해야 되느냐. 은행이야 당연히 복리이자를 적용하니까. 그 매익이 동일한 금액은 감가하지만 정액법보다는 감가액이 적습니다. 자, 매년의 감가액을 비교해보면요. 항상 정률법이 가장 크죠. 기초에 가장 많이 감가를 하겠다는 거니까. 얘가 제일 커요. 두 개만 비교하면 돼요. 두 개만. 자, 보세요. 1억을 10번 정리, 1억을 10번 모아도 10억이 만들어지죠. 10억이. 그런데 상환기금법은 돈을 은행에 복리이자로 적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보다 더 적은 금액을 적립해도 그렇죠. 10년 뒤에 10억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상환기금법의 적립액은 가장 적어요. 가장 적어요. 그러니까 상환기금법은 복리이자를 적용하는 방식이고 정액법보다 감가액이 적다 맞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액법은 균등상각법. 왜? 매년 동일한 금액이 균등하게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감가 누계액이 경과연수의 정비례하여 증가하지만 정률법에 의한 감가 누계액은 정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다. 상식적인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감가 수정 방법 중에 지금 제가 한 게 뭐예요? 감가 수정의 방법은 내, 관, 분, 시, 임 5가지가 있다고요. 그 중에 내용연수법에 대한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내용연수법은 다시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얘들은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죠. 자, 그럼 감가 한번 해보자고요. 감가 수정. 자, 감가 수정이라는 건 항상 기본 가정이래요. 자, 새 물건이 얼마지? 새 물건. 항상 물건을 새로 살 거 아니에요? 새 물건. 그리고 이 새 물건은 영원히 사용할 수 있다. 영원히 사용하지 못하고 항상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 사용 기간이. 이걸 우리는 내용 연수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 연수.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새 물건이 이 10억입니다. 좀 전에 기계 10억이에요. 근데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니? 10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10억이라는 가치가 10억이라는 가치가 몇 년 동안 사라지는 거예요. 10년 동안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무난하게 감가를 어떻게 인식하니까 매년 얼마씩 감가한다. 매년 감가액이 1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감가 1억 원은 이 경우에는 동일하겠죠. 이 방식을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해요? 매년 감가액이 일정한 방식 정액법.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거의 90%가 정액법이 나와요. 원래는 100%였어요. 100%가 정액법이었는데 작년 28회 기출에 정률법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다 틀린 거죠. 정액법. 일단 요거 하나는 기억해줘야죠. 요거 하나는. 그러니까 정액법입니다. 그럼 항상 머릿속에 새 물건을 얼마 주고 샀니? 그리고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니? 딱 요 2가지예요. 10억짜리를 10년간 사용할 수 있어. 그럼 n분의 1을 하면 매년 감가액 1억인 거죠. 자, 그런데 요 놈을 잘 봐요. 가치. 기계라는 게, 우리 기계 10억 원짜리죠. 기계라는 게요. 10년이 딱 사용기간이 끝나면 가치가 빵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빵원. 왜? 고철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철 가격. 그래서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10년 동안 이 기계가 사라지는데 제일 처음에는 10억 원의 전부가 10억 원이 전부 사라지는 것인지 알았는데 막상 10년이 되니까 고철 가격으로 한 10%의 잔존 가치가 남는다는 거야. 잔존 가치가.
이게 바로 잔존가치율 10%예요. 그러니까 기말에 가치가 10% 정도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고철 가격이에요. 그러면 10억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10억 중에 10%는 남고 10억 중에 10%니까 1억 원은 잔존가치로 남고 9억 원이 뭔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매년 감가액은 1억이 아니라 9천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기계가 매년 감가액이 9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2년이 경과하면 1억 8천만 원이 감가되는 거고 3년이 지나면 93, 20, 39, 27이니까 2억 2천 아이고 10년에 9억이니까 맞죠? 이게 2억 7천만 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계로 해놓으니까 겁나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건물 등 실제 현실의 문제로 오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준공 시점이 지금 13년 6월 30일이에요. 뭔지 모르죠. 기준 시점이 2018년이고 지금 2013년이니까 13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5년 전에 건축이 됐네요. 5년 전에. 5년에 전에 건축이 됐죠. 그리고 기준 시점의 제조들 원가가 2억이니까 이게 기준 시점이죠. 기준 시점의 제조들 원가가 2억이고 그리고 경제적 내용 요소 50이고 이게 복잡하게 해놨습니다만 결국 항상 새 물건을 사면 얼마니 이것부터 들어가요. 새 물건. 자, 새 물건을 사면 얼마예요? 새 물건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제조들 원가가 항상 새 물건을 가정한 거잖아요. 이게 요 유형의 부동산은 새 물건 2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 내용 요소는 얼마고?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거. 50년. 그럼 결국 2억 원이 50년 동안 사라지는 거예요. 2억 원이. 그래서 얘는 감가 수정은요. 항상 매년 감가액을 찾는 게 먼저예요. 매년 감가액을 찾는 게 매년의 감가액을 찾고 지금 왜 이렇게 준공연도를 줬습니까? 그러면 5년이 지금 경과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5년치의 감가는 여기다가 5년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매년 감가액을 어떻게 잡습니까? 2억 원이 50년 동안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잔존가치율이 있으니까 10%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의 90%인 1억 8천만 원이 몇 년 동안 사라진다? 50년 동안 사라집니다. 이게 매년 감가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년 감가액. 예. 할 수 있겠습니까? 매년 감가액. 그래서 여기다가 5년을 곱하면 되는 거죠. 5년을 곱하면. 꼭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려운 문제가 하나 들어가네요. 자, 원가법. 자, 얘는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자고요. 자, 기준 시점이 2018년이고 건축비가 2016년이니까 2년 전이네. 2년. 그러니까 건물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 지금 2년 전에 준공을 했네요. 2년 전. 지금 기준 시점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2년 전에 지금 1억으로 지금 건축됐죠. 그리고 여기가 기준 시점이에요. 여기가. 건축비는 매년 10%씩 상승합니다. 이게 매년 10%씩 상승하죠. 10%씩 상승합니다. 기준 시점 현재 잔존 내용 연수는 48년입니다. 지금 2년이 경과했고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용한다는 거예요. 잔존 내용 연수가 앞으로 48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년이 경과했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조사된 건물의 경제적인 측면의 내용 연수, 전체의 내용 연수는 얼마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50년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경제적 내용 연수까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제조다, 우리 원가법에 의한 가치를 추계하려면 일단 뭐부터 산정해야죠? 제조 원가. 지금 2년 전에 1억으로 건축이 됐어요. 그러면 기준 시점에서 건물을 지으면 얼마의 원가가 듭니까? 기준 시점의 원가가 제조다 원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1억에다가 건축비가 매년 10%니까 곱하기 1.1 하면 이게 제조다 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조다 원가. 그래서 우리가 저기
자, 240 우리 여기 7페이지에 그 해설을 보게 되면 제조달 원가를 보면 1억 곱하기 1 플러스 0.1의 제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바로 요 수식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미래가치 2번, 이자 2번 가산하는 수식이랑 똑같잖아요. 1억 곱하기 1.1 곱하기 1.1. 그래서 1억 2,100만 원이 나오는 거야. 1억 2,100만 원이. 그럼 제조달 원가를 산정했어요? 제조달 원가? 자, 그러니까 일단 제조달 원가를 산정해요. 1억 2,100만 원. 그 다음에 감가를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감가 수정은 몇 년치를 해줘야 됩니까? 그러면 준공이 2년 전이니까 2년치 감가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2년치 감가 수정을 해주려면 일단 먼저 매년 얼마씩 감가되느냐 이게 풀이 과정이에요. 그럼 매년 감가액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단 새 물건의 가격을 찾아야죠. 새 물건의 가격이 얼마니? 그러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해줘야 돼요. 이게 항상 요 제조달 원가가 항상 물건을 새로 만드는 거니까 새 물건의 가격이 한 1억 2,100만 원 정도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 내용 요소도 추정했죠. 지금 2년이 경과했고 앞으로 48년을 더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유형의 건물은 50년 사용하는 거야. 50년. 자, 그리고 잔존 가치율이 있나요? 10%가 있어요. 10%. 그러면 결국 매년 감가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1억 2,100만 원에 90%가 지금 사라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50년 동안. 이게 매년 감가액이에요. 매년 감가액. 이게 바로 계산하면 4356 땡땡땡 원이 나와요. 4356 땡땡땡. 요거 계산하면 그럼 이게 매년 감가액이니까 요거 2배를 해주면 감가 수정이 되겠죠. 2배를 해주면 아이고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안 되죠. 자, 수식을 우리 지금 교재에 있는 요 수식으로 제가 좀 해드리려고 했더니 아유 헷갈리게 해놨어요. 감가 수정을 하려면 항상 먼저 매년 감가액을 찾아요. 그러면 매년 감가액은 항상 머릿속에 새 물건 가격이 50년 동안 사라지는 거예요. 새 물건 가격이 1억 2,100만 원인데 장가율이 10% 남잖아요. 10%. 그러니까 1억 2,100만 원 중에 90%가 사라지는 거예요. 몇 년간? 50년간 이렇게 50년간. 그럼 이게 매년 감가액이에요. 항상 이 매년 감가액을 먼저 산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저기 교재에 있는 공식처럼 그냥 2년치 한꺼번에 산정하지 말고 실수하니까. 그런 다음에 매년 감가액이 나오면 거기다가 이제 2년을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래야 제 경험상 많이 안 틀려요. 요즘 수식 그냥 한꺼번에 쭉 적지 마시고. 그래서 따로따로 한번 꼭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이네요. 자, 거래사례 비교법에는 말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개념 정도 정의해드리는 거예요. 자, 1번을 보시면, 자, 거래 사례는 인근 지역이나 유사 지역 내의 사례, 즉 동일 수급권 내의 거래 사례로서 지역 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이거 맞은 듯하네요. 자, 지역 요인 비교는 거래 사례가 속한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과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됩니다. 표준적인 이용을 기준으로 비교하래요. 그럴듯합니다.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은 항상 시간적 유사성을 뜻하고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과 유사한 시점의 거래 사례일수록 효과적이다. 이게 대상 물건을 같이 추계하는 기준 시점과 유사한 사례일수록 시점 수정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과도한 호황이나 불황일 경우에는 시점 수정 작업이 용이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틀렸죠. 거래 사례 비교법의 유일한 단점이 과도한 호황과 불황에는 거래 가격에 거품이 껴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거품이 껴있기 때문에 적용이 어려워요. 자,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의 계산 문제는 이게 대표 유형인데 요걸 먼저 풀면 안 돼요. 요걸 먼저. 네, 왜?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대표 문제로 나왔어요. 자, 요놈을 먼저 봐요. 요게 거래 사례 비교법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먼저 거래 사례 비교법은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거래 가격을 먼저 찾죠. 그리고 이 거래 가격으로부터 대상 물건의 가치를 추계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떤 비교 과정을 해줘요? 사, 시, 지, 개. 일단 기본적인 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네 가지를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시점 수정을 제외하고는 항상 보정의 방식이 분수 형태로 한다 했죠. 분수 형태. 항상 일빵빵, 일빵빵. 그 다음에 일빵빵, 일빵빵. 일빵빵, 일빵빵. 이게 기본 틀이에요. 항상 위가 뭘 뜻하고 대상 부동산이고 분모가 사례 부동산을 뜻한다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빵꾸를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유사 지역에서 선택한 거래 사례 금액은 1억 원입니다. 이게 거래 가격 1억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사례 부동산은 정상 가격보다 10% 비싸게 거래됐대요. 뭔지 모르지만 왜 10% 비싸게 거래됐을까? 사정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니까. 항상 우리 거래에는 다양한 사정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이 사정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어떤 거래 사정이 들어가면 반드시 가격에 왜곡이 발생한다고요. 가격의 왜곡이. 그러니까 가격의 왜곡이 지금 나타났다 이 말은 사정을 지금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정 보정하라는 거야. 사례가 10% 더 비싸게 거래됐잖아요. 그러면 위가 대상이고 밑이 사례 평점이에요. 사례가 100으로 거래된 게 아니라 얼마로? 10% 비싸게니까 100이 아니라 110으로 거래된 거구나. 이렇게 수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 지수가 100, 기준 시점의 지수가 10. 지금 여기는 거래 시점의 지수고 기준 시점의 지수예요. 이게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에 지금 딱 지수를 봤더니 몇 프로의 가격이 올랐어요. 10% 올랐잖아요. 거래 시점의 시점의 지수가 100일 때 기준 시점의 지수가 110으로 10이 더 올랐잖아요. 10%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1만 해주면 되죠. 이게 시점 수정이죠. 10% 이자율을 더하듯이 10%의 가격 상승, 가격 변화를 보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적인 면에서 사례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보다 20% 우세합니다. 지역적인 측면이니까 지역 분석을 뜻하고 사례 부동산이 20% 우세하니까 사례가 미치고 얘가 20% 우세하니까 여기다가 20을 이렇게 더 추가하는 거예요. 이게 대상보다 사례가 20% 더 우세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음은 개별적인 면에서 대상이 사례보다 10% 열세하다는 거예요. 이게 대상이 10% 열세하니까 여기다가 10을 이렇게 빼달라는 거야. 이게 요걸 보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요거. 자, 다시.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연습 문제예요. 기본이 되는 연습 문제. 항상 거래 사례 비교법은 거래 가격을 찾고 거기다가 사정 보정부터 해주잖아요. 근데 항상 보정의 방법은 곱하기 1빵빵 곱하기 1빵빵 분수 형태의 평점으로 비교하죠. 위가 대상, 밑이 사례. 자, 시점 수정은 놔두고 그 다음에 지역 요인도 1빵빵 1빵빵 이렇게. 그 다음에 개별 요인도 1빵빵 1빵빵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채우면 되는 거예요. 자, 니은범부터 사례 부동산은 아니죠. 지금 1억 원이라고 돼 있고 사례 부동산은 정상 가격보다 10% 비싸게 거래됐다. 그러니까 100으로 거래된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110으로 거래됐다는 거야. 이런 사정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거래 시점의 지수가 100, 기준 시점의 지수가 110이라는 건 이 기간 동안에 10이 올랐어요. 10이. 즉 10%가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의 가격 상승 또는 이렇게 반영해 주면 돼요. 그다음에 지역적인 면이니까 지역 분석이에요. 사례 부동산이 20% 우세한 거예요. 사례 부동산 항상 아래에요. 사례 부동산이 20% 우세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열적인 면에서 대상 부동산이 10% 열세하다. 이렇게 해주는 거고. 요게 공식이에요. 요게. 그래서 이걸 하면 7,500만 원이 나옵니다.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놈도 보자고요. 요놈도 보정의 방식을 지금 뭔가 하라고 했는데, 자, 지역요인 비교치. 지역요인 비교치인데, 여기는 조건을 뭐 가로 조건, 접근성, 뭐 여러 가지를 지금 뭔가 비교해 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따로따로 해보자고. 자, 대상 부동산의 가로 조건은 사례 부동산보다 10% 열세합니다. 항상 보정의 기본은 일빵빵. 위가 대상이고 밑이 사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상의 가로 조건은 사례보다 10% 열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10을 빼줘야죠. 그러니까 얘가 정답인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거. 어렵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례 부동산은 대상보다 10% 우세합니다. 사례가 미치죠? 이거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나는 거다, 이게.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다고요. 대상이 속해 있는 지역은 A지역이에요, A지역. A지역은 C지역보다 10% 우세하고 사례 부동산이 속해 있는 B지역은.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존재하는 지역은 A지역이고, 항상 대상이 위죠. 사례가 존재하는 지역은 B지역이에요. 그러면 출제자가 문제를 줄 때 A지역이 B지역보다 얼마가 더 우세하고 B지역이 A지역보다 얼마가 더 우세하고 A와 B지역을 비교하는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A와 B를. 그런데 쓸데없이 지금 A를 C랑 비교하고 있고 B를 C랑 비교하고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이 간단해요. 자, A지역과 B지역을 C를 기준으로 뭔가 C를 하나의 중간 매개체로 비교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자, 이렇게 비교하면 될 수 있죠. C 이렇게. 그럼 약분되면 B분의 A, B지역, A지역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해보자고요. A지역의 상권은 C지역보다 10%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역시 100인데 A지역이 상권이 C지역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10. 네, 이게. 아이고. 여기가 110. 여기가 100. 그 다음에 사례 부동산에 속한 B지역은 C지역보다 10% 열세합니다. 이렇게. 90. 100. 여기가 C지역보다 열세하니까. 그러면 결국 이렇게 약분하면 90분의 110 이렇게 되는 거죠. 90분의 110. 예. 자, 그러면 이 중에 이제 어려운 거 하나 볼까요? 요러면. 자, 대표 이용으로 줬는데 이게 문제를 잘 읽어줘야 돼요. 문제를.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입니다.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일 때 상승식으로 선정한 지역 요인 비교치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항상 지역이든 개별 요인의 비교치는 항상 곱하기 1빵빵 곱하기 1빵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5가지 조건이 있죠. 얘도 역시 기타 조건도, 그 다음에 환경 조건도, 이게. 자, 5개를 한번 적어보자고요. FM대로 한번 해보죠. 항상 이 방식으로 지금 보정을 해요. 자, 이 방식으로 보정하는데 만약 얘가 기타 조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잘 봐야 돼요. 평가 대상이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일 때, 자, 상승식으로 선정한 건 뭡니까? 근데 제가 여기에 일부러 단서를 적어 놓지 않았어요. 왜? 단서를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네? 자, 단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격차 내용은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할 경우,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합니다. 그러면 사례가 항상 분모죠. 그러니까 얘들은 100으로 그냥 놔두고
요것들이 대상의 사례를 100으로 놔둔 대상의 격차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례가 100일 때 격차가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기타가. 그러면 대상은 얼마가 된다는 뜻이에요. 98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98. 환경 조건은 사례를 100으로 놨을 때 플러스 3이니까 103 환경 조건 이렇게 되는 거고. 가로 조건은 99. 얘는 접근 조건은 104. 요렇게 하라는 거야. 행정 조건은 격차가 없으니까 요렇고.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의외로 요 표를 해석하는 게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단서를 잘 읽어야 돼요. 단서를. 그래서 단서를 봤더니 격차 내용은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할 경우에 비준치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걸 계산기를 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 더 있어요. 자, 공시지가 기준법. 자, 공시지가 기준법은 거래사례 비교법이랑 똑같다 있어요. 거래사례 비교법이랑. 자,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 거래사례, 거래 가격에다가 항상 비교를 하죠. 네 가지 사, 시, 지, 개 이런 네 가지를 비교해서 가치를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거래 사례 대신에 국가가 만든 표준지 공시지가를 뭐처럼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래 사례 대신 쓰라는 거예요. 거래 사례 대신. 이게 시중에서 토지의 가치를 추계할 때 거래 사례를 찾는 게 쉽지 않아요. 토지만 거래된 걸. 그러니까 거래 사례 대신에 국가가 만든 표준지 공시지가를 그대로 쓰세요. 이게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표준지 공시지가. 근데 문제는 요거죠. 재작년에 얘가 시험이 나왔죠. 표준지 거래 사례에는 항상 거래 당사자의 다양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다고요. 거래 당사자들의 다양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정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가가 만든 공적인 지가예요. 공적인 지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정이 개입되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하면 반드시 사정을 보정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자, 표준지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사정이 들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요 놈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역, 미음 이렇게. 이게 포인트예요. 기역, 미음. 그래서 기역, 미음으로 시작하는 건 5분밖에 없다 이런 거죠. 이게 여기 출제 포인트인 거죠. 그러면 대충 감을 잡았으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자, 여기 봤더니 공시지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대신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똑같아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10,000원이야. 일단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부터 한다? 얘는 시점 수정을 하는 거죠. 사정 보정이 아니라 시점 수정. 공시 기준일을 위해 기준 시점까지 어이구 10%가 변동됐어요. 그럼 그냥 곱하기 1.1 하면 되죠. 그럼 이제 나머지 것들이 대상 토지는 표준지의 인근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역요인 비교는 할 필요 없는 거죠. 왜? 대상 토지는 표준지의 인근지에 소유합니다. 이게 대상과 표준지가 동일한 지역이라니까. 동일한 지역이니까. 그래서 뭐만 해주면 된다? 개별만 해주면 돼. 개별 분석만 해. 개별 요인 비교만 해주면 되는데 개별 요인 항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6개 항목으로 개별 특성을 지금 비교하라는 거야. 그러면 6개를 주든 10개를 주든 상관없어요. 항상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고 했어요? 일빵빵, 일빵빵이라는 분수 형태의 평점으로 비교한다고 그랬죠? 평성으로. 자, 그런데 보자고요. 자, 가로 조건의 같은 경우는 이게 대상과 표준지가 다르니까 비교를 해줘야겠지만 이런 걸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것만 보면 이 두 개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로 조건을 한번 보자고요. 대상이 80, 표준지가 100. 항상 대상이 위에 올라가잖아요. 이게 대상이 평점이 100이 아니라 80입니다. 나머지 건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획지 조건이 대상이 110, 표준지가 100. 그러니까 획지 조건. 요거 딱
계산하면 이게 정답인 거죠. 의외로 어렵진 않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자꾸 빨리빨리 기계적으로 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기계적으로. 자,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 거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법은 똑같아요. 다만 사정 보정을 하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공시지가는 정부가 발표한 공적인 지가니까 사정을 보정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딱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가 변동률, 시점 수정 10% 상승했으면 곱하기 1.1. 그 다음에 대상과 표준지가 인근, 동일 지역에 속해 한다는 거니까 지역은 비교할 필요 없고 개별 요인에 비교하죠. 개별 요인의 특성을, 즉 개별 특성을 비교하는데 개별 요인을 우리 상식이랑 좀 다르잖아요. 개별 요인, 개별 특성을 비교한다 그러면 뭐 면적, 층, 향, 뭐 방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상식이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조건을 통해서 뭔가 용어를 다르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실무대로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틀린 것만 비교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게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시지가 기준법. 자, 하는 김에 다 할 거예요. 하는 김에 다 할 건데 지금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만 할 때 한꺼번에 끝내버릴게요. 쪼개지 않고. 자,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은 제가 유일하게 계산 자체를 권하지 않아요. 얘는 논리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나 최소한 뭐는 알아줘야 된다. 공식 정도는 알아줘야 된다고. 공식 정도는. 자, 우리가 수익환원법의 공식은 어떻게 암기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모가지를 친다 했죠. 수익 중에 기본은 순영업 소득이니까 순영업 소득을 뭘로 나눈다? 환원이율로 나눕니다. 이렇게. 환원이율로. 그리고 요걸 지금 환원이율은 우리가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잖아요. 수익률. 부동산 가격, 순영업 소득. 요거 두 가지는 똑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요놈이 포인트, 요놈이. 우리가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 중에 부채 감당법이 있어요. 부채 감당법. 우리가 두 문자로 부부당이죠. 요놈이 바로 부채 감당률이 들어가야죠. 부부당. 그리고 너는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요놈과 요놈 꼭 좀 기억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중에 자, 수익환원법에서는 항상 말 문제로는 요 자본환원율 이거 하나는 꼭 좀 기억 좀 해달라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겠네요. 자, 부채감당법은 부채비율, 대부비율, 저당상수제. 자, 두 문자가 뭐예요? 틀렸잖아, 이게 일단, 이게 일부러 제가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암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풀어보니까 많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일단, 부채 감당 비율이죠. 부채 비율이 아니라. 그래서 부당 두 문자고. 부채 감당률, 대부비율, 저당상수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 대상 부동산에 대한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개별적인 위험에 따라 위험 할증률을 더합니다. 그럼 이게 요소 구성법이고 요소 구성법에서 말하는 이 요소는 뭡니까? 그러면 이게 조성법이죠. 요소 구성법은 조성법인데 저는 요소 구성법이라는 표현을 잘 써요. 왜? 이 요소라는 게 바로 위험의 요소란 말이에요. 위험의 요소라는 말 나오면 요소 구성법, 조성법이에요.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최근의 매매 사례를 분석합니다. 자, 시장에서 비슷한 물건이 얼마로 거래되느냐를 통해서 가치를 찾습니다. 그럼 그게 시장성이잖아요. 시장성. 그러니까 얘가 바로 시장 추출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시장 추출법. 그다음에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저당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을 결합시켜서 자본 환원율을 결정합니다. 틀렸죠, 이게. 저당 투자자와 지분 투자자의 금융 기대 수익률을 결합시킵니다. 해설을 보면 이게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일단 요 뒷문장은 의미가 없고 요 문제를 풀 때 금융적 투자 결합법만 기억을 좀 하자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정도. 예를 들죠, 예를 들어. 자, 5번이 정답이에요. 보유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 부동산의 가치 변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출을 상환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지분 형성분을 토대로 종합환원율을 결정합니다. 일단 요 놈이 정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딱 하나. 자, 요걸 뭐 때문에 갖고 왔을까요? 그러면 요거 딱 하나예요, 하나. 수익환원법의 계산 문제는. 일단 수익 가치를 구하세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을 환원 이율로 나눠요. 이게 기본 공식이에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근데 순영업소득 항상 쉽게 줘요. 3천만 원이구나. 그러면 뭐만 산정하면 돼요? 환원 이율. 근데 환원 이율을 산정하는 방법 중에 다른 방법은 틀려도 돼요. 그러나 부채 감당률법은 틀리면 안 돼요. 왜? 아니, 부채 감당률에다가 대부 비율을 곱하고 거기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 되니까 공식이 부부당이잖아요. 부당. 그리고 보세요. 저당상수 줘요. 출제자가. 걱정하지 말고. 대부 비율, 대부 비율 줘요. 40%. 그래서 우리가 뭐만 산정할 수 있으면 부채 감당률. 그러면 부채는 손으로 붙인다, 발로 붙인다. 손부채잖아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몇 배 감당해요? 2배. 2배. 순영업소득이 3천, 부채 서비스액 1,500이니까 이건 나누기 이거. 요게 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2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환원율이에요. 2 곱하기 40% 곱하기 0.177. 이거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환원율을 산정해서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놈을 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환원법의 계산 문제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최소한 뭔지 모르지만 저당상수가 나왔다 그러면 부채 감당률법이야. 부부당. 그러면 이 문제는 한번 손을 대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자, 이번에 3방식은 아예 제가 이론도 하나, 계산 문제 하나 이렇게 써서 짤막하지만 그렇죠. 중요한 문제도 제가 선별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시간이 58분. 다 1시간 이내요. 제가 어떻게든 1시간 이내에 뭔가 강의로 맞추려고 제가 선별했다고요. 이것만 심심하면 한 번씩 봐달라는 거예요. 제가 공개가 해놨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합격 예상 문제가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끝나는 거예요. 자, 명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명심. 항상 경제론, 투자론, 감정평가론에 너무 목숨을 걸지 말라고요. 경제 몰라도, 투자 몰라도, 감정평가 3방식 이런 거 몰라도 60점을 맞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요. 60점을.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열심히 암기를 좀 해야죠. 암기를. 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